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토진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C 서울과 산프레체 히로시마입니다. 서울은 후이즈가 전방에서 등을 쥐고 버텨주며 좌우로 방향을 정리하고 송민규가 왼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어 슈팅 각을 만들며 안데르손이 일선 뒤에서 중거리와 침투 패스를 동시에 노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뒷선에서 전방까지 공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측면 압박 이후 중앙으로 공이 이동하는 순간 중원 라인이 제자리로 복귀하는 속도가 늦어 하프스페이스가 비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아닌 목동에서 열리는 점은 라인 간격과 위치 감각에서 미세한 오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제르맹료가 내려와 연결고리를 만들고 마에다가 센터백과 풀백 사이를 직선적으로 파고들며 나카지마가 중앙에서 방향 전환 패스로 하프스페이스를 정확히 겨냥하는 패턴이 정교하게 맞물리는 팀입니다. 윙백을 높게 올려 폭을 넓히기 때문에 서울이 측면에 수비 숫자를 두는 순간 중앙 주변에 빈칸이 생기고 나카지마가 얼굴을 들고 전환 패스를 선택하는 순간 수비 블록 전체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서울이 초반 강한 압박으로 흐름을 가져오더라도 공격 전개가 끊기면 체력 소모만 커질 수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하프스페이스 관리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한번 밀어붙인 뒤 다시 이어가는 2차 공격 완성도도 높은 편이라 박스 앞에서 반복적인 슈팅 상황을 만들어낼 공산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술 조직력과 전환 속도, 하프스페이스 활용 완성도를 종합하면 이 매치는 산프레체 히로시마 쪽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되는 흐름이며 다득점보다는 간격 싸움 속에서 한두 차례 결정적 장면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마치다와 청두룽청입니다. 마치다는 백스리 빌드업으로 상대 압박을 유도한 뒤 시모다가 중원과 2선 사이에서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를 주도하고 후지오가 센터백 사이를 가르는 대각선 침투와 니어 포스트 공략으로 마무리를 노립니다. 소마는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오가며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스스로 슈팅 각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라 시모다의 전진 패스 한 번이면 박스 앞에서 곧바로 위협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특히 청두 룽청이 중원 압박 라인을 높게 설정하는 특성상 수비 블록 바로 앞 공간이 비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시모다가 여유 있게 볼을 처리하면 후지오의 침투와 소마의 2선 침투가 동시에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양쪽 윙백 역시 폭을 넓게 쓰다가 안으로 접어들며 세컨볼과 컷백 상황에서 숫자를 확보해 1차 공격이 막혀도 다시 박스 앞에서 슈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청두 룽청은 펠리페를 향한 롱볼과 세트피스로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압박 이후 전환 수비에서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 하프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내줄 위험이 큽니다. 사하오와 호물로가 커버 범위를 넓히려 해도 팀 간격이 길어지면 2차 압박과 세컨볼 회수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중반 이후 체력과 압박 강도가 떨어질수록 이 간격 문제는 더 두드러질 수 있고 마치다는 시모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진 패스를 꽂아 넣으며 주도권을 굳힐 공산이 큽니다.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완성도를 감안하면 이 매치는 마치다가 수비 블록 앞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장악할 흐름이며 다득점 난타전보다는 간격을 공략한 한두 차례 결정적 장면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조호르와 비셀고베입니다. 조호르는 자이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수 사이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니어 포스트와 페널티 스팟을 동시에 위협하고 브란다오 피게이레도가 측면에서 깊게 파고들어 컷백과 파울 유도를 반복하는 구조로 상대를 흔듭니다. 멘데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1차 경합 지점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본인 역시 박스 외곽과 하프스페이스로 움직여 두 번째 볼까지 마무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익숙한 기후와 피치 조건 속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며 상대 체력을 갉아먹는 운영이 강점입니다. 반면 비셀고베는 오사코의 포스트 플레이와 유루키의 측면 돌파로 오픈 플레이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장거리 이동과 기후 적응 문제는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트피스 수비에서 1차 마크 이후 공이 한 번 더 튀는 순간 역할 분담이 늦어지며 박스 앞 슈팅 각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호르는 박스 안뿐 아니라 외곽에도 인원을 배치해 세컨볼을 선점하는 설계가 되어 있어 단순한 높이 싸움이 아니라 두 번째 반응 속도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셀고베가 초반 집중력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의 한 박자 느린 대응이 누적 리스크로 작용할 공산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환경 적응도와 세트피스 2차 준비도까지 감안하면 이 매치는 조호르가 한두 번의 결정적 장면을 살려 승부를 가져갈 흐름이며 난타전보다는 조직적인 수비 속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호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부리람과 상하이 선화입니다. 부리람은 전방 압박 이후 곧바로 골문을 향하는 속공 패턴이 분명한 팀으로 무에안타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패스 길을 예측해 인터셉트를 선점하고 탈취 직후 뮬리치를 향해 빠르게 연결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뮬리치는 박스 안공중 경합과 등지는 플레이로 1차 기준점을 만들어주고 비솔리는 측면에서 안으로 접어들며 세컨 찬스와 컷인 슈팅까지 준비해 2차 마무리를 책임집니다. 윙백과 중원이 동시에 전진의 압박 각도를 좁히되 3백은 하프라인 부근에서 간격을 유지하며 실수를 기다리는 운영이라 리스크 관리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면 상하이 선화는 센터백과 수미에서 수평 후방 패스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탈압박보다는 회피에 가까운 선택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우에와 디오나탄의 개인 기량은 위협적이지만 빌드업이 느려질수록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져 고립되는 장면이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특히 옛나리스가 안전한 측면 전개를 반복하면 패스 패턴이 읽히기 쉬워지고 무에안타의 가로채기 타이밍은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인터셉트 이후 뮬리치의 높이와 무에안타의 속도를 결합한 직선 전개가 반복되면 상하이 선화는 박스 앞에서 수적 정렬을 마치기도 전에 슈팅을 허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부담과 체력 저하가 겹치면 후방 빌드업의 작은 실수가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술 구조와 전환 완성도를 종합하면 빌드업이 막히는 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득점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쪽은 부리람이며 난타전보다는 압박 이후 한두 번의 결정적 장면으로 승부가 갈릴 흐름입니다. 부리람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갈라타사라이와 유벤투스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홈에서 반드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전반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로 분위기를 장악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우로 이카르디는 박스 안에서의 동물적인 위치 선정과 한 번의 터치로 끝내는 결정력을 갖춘 스트라이커로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카드입니다. 일마즈와 이선 자원들이 측면에서 속도를 올리며 유벤투스 수비를 흔들고 이카르디를 향한 컷백과 니어 포스트 공략을 반복하는 장면이 초반부터 연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1차전 원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실리적인 운영을 선택할 공산이 큽니다. 두잔 블라호비치의 공백은 분명 아쉽지만 케난 일디즈가 이선과 측면을 오가며 탈압박과 전진 패스로 역습의 활로를 여는 장면은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갈라타사라이가 라인을 높이는 순간 일디즈의 창의적인 방향 전환과 침투 패스는 배후 공간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다만 유벤투스 역시 무리하게 전진하기보다는 수비 블록을 단단히 유지하고 세트피스와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계산된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흐름은 초반 갈라타사라이의 파상 공세와 이를 버텨내려는 유벤투스의 신중한 수비 조직이 맞물리며 팽팽하게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팀 모두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한 골 차 승부보다는 간격 유지와 실점 최소화가 우선되는 양상으로 흘러갈 여지가 큽니다. 갈라타사라이의 홈화력과 유벤투스의 조직력이 충돌하겠지만 1차전 특유의 신중함 속에 결정적인 한 방이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AS 모나코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모나코는 전반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PSG의 후방 빌드업을 흔들고 탈취 직후 빠른 트랜지션으로 폴라린 발로건을 향한 직선적인 전개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알렉산드르 골로비는 이선과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탈압박 이후 곧바로 전진 패스를 꽂아 넣는 팀의 심장으로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창의적인 방향 전환은 PSG 수비 라인을 순간적으로 벌려놓을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발로건의 피지컬과 박스 장악력은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하며 세컨드볼까지 연결될 경우 연속 슈팅 장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PSG는 루이스 엘리케 체제 아래 중원 장악과 위치 교환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팀입니다. 비티냐와 주앙 네베스가 템포를 조율하고 이강인이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정교한 왼발 패스로 공간을 열어주면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우스만 덴벨레의 스피드는 모나코의 높은 라인 뒤를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모나코가 압박을 높이는 순간 한 번의 탈압박과 전환 패스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구조이며 마르퀴뇨스와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이끄는 수비진 역시 원정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경험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 양상은 전반에는 모나코의 에너지 넘치는 압박과 PSG의 탈압박이 맞물리며 빠른 공수 전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쪽이 흐름을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모나코가 홈이점을 살려 득점을 노리겠지만 공격 자원의 개인 기량과 마무리 완성도에서는 PSG가 한 수 위에 있습니다. 특히 후반 막판 공간이 넓어질수록 이강인과 바르콜라의 전개가 더 위력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며 난타전 양상 속에서 원정팀이 한 골 차 우위를 점할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벤피카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벤피카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촘촘히 유지한 채 파블리디스를 축으로 직선적인 전개를 선호합니다. 파블리디스가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와 등을 쥐고 버텨주면 이선과 측면 자원이 동시에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고 그 사이 풀백까지 가담하며 크로스 루트를 확보합니다. 올스네스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안쪽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해 단순 측면 크로스가 아닌 한 번 더 안으로 찔러 넣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에 리오스가 볼을 탈취한 뒤 전진 패스를 빠르게 선택하면 벤피카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 면에서 충분히 위협적인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격 관리입니다. 상대가 좌우로 크게 흔들 경우 리오스 혼자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고 이선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열리는 순간 박스 앞 포켓이 취약해집니다. 특히 측면에서 숫자를 모은 뒤 반대 전환으로 아이솔레이션을 만드는 팀을 상대로는 풀백이 1대1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이때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를 연속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팀입니다. 주드 벨링엄은 더블 볼란치 앞에서 좌우 스윙 패스를 통해 수비 블록을 끌어당기고 한쪽으로 시선이 몰리는 순간 반대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벤피카의 두 줄 수비는 옆으로 길어지고 간격은 점점 벌어집니다. 음바페는 왼쪽과 중앙을 오가며 커팅인으로 센터백과 풀백 사이를 파고들고 비니시우스는 넓게 벌려 서 있다가 1대1 돌파로 수적 균형을 깨뜨립니다. 두 자원이 번갈아 아이솔레이션을 만들면 벤피카 수비는 어느 쪽에 숫자를 둘지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벨링엄은 단순 배급자에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이선에서 늦게 침투하며 박스 앞포켓 공간을 점유합니다. 컷백 이후 세컨드볼을 마무리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1차 수비가 성공하더라도 2차 상황에서 슈팅을 허용할 위험이 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벤피카 풀백의 체력 부담은 누적될 가능성이 높고 레알의 윙어들이 점점 더 넓은 공간에서 공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벤피카가 홈에서 과감히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을 시도한다면 파블리디스의 연계와 세트피스로 맞불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이 올라간 순간 레알 마드리드의 뒷공간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러닝은 더욱 위력적으로 작동합니다. 전술적 상성, 개인 기량, 오픈 플레이에서의 찬스 질을 종합하면 측면과 포켓 공간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 쪽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됩니다. 난타전 양상 속에서 레알이 한 수 위에 마무리 완성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며 전체 득점 역시 비교적 열려있는 흐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아탈란타입니다. 도르트문트는 리그 6연승과 15경기 무패 흐름 속에서 공수 밸런스가 정교하게 맞춰진 모습이며 세루 기라시를 중심으로 한 전방 결정력이 확실한 무기입니다. 기라시는 박스 안 움직임과 제공권, 세컨드볼 반응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며 카림 아데헤미와 도니얼 말런이 측면에서 속도를 끌어올리면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율리안 브란트는 이선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율리안 위에르손의 오버래핑이 더해지면 측면과 중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최근 리그 22경기 중 11경기 클린시트, 27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공격팀이 아니라 수비 조직력까지 안정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묶어두고 압박 이후 빠른 전환으로 추가 득점을 노리는 운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 역시 최근 8경기 무패 흐름과 수비 안정감을 바탕으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라파엘레 팔라디노 감독 체제에서 간격 유지와 압박 타이밍이 정돈되었고 최근 리그 8경기 2실점이라는 수치는 조직적인 수비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다만 샤를 드케텔라에르의 부상은 이선에서의 창의성과 연계 옵션을 줄이는 변수이며 원정 경기에서는 보다 신중한 블록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 숫자를 충분히 유지한 채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구조가 예상되지만 도르트문트의 홈 압박 강도를 90분 내내 버텨내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경기 양상은 도르트문트가 점유율을 쥐고 좌우로 흔들며 기라시를 향한 크로스와 컷백을 반복하고 아탈란타는 간격을 좁혀 박스 앞을 두텁게 막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타전보다는 신중한 공방 속에서 한두 번의 결정적 찬스가 승부를 가를 공산이 큽니다. 도르트문트의 홈경기 집중력과 최근 수비 안정감을 감안하면 실점 최소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탈란타 역시 보수적 운영으로 맞설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득점 구도 속에서 홈팀이 한 수 위의 결정력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